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툭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생애 첫사랑이 애 셋 딸린 유부남이었던 선자는 한수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그의 첩이 되길 거부하고 이삭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46년간 단 한 번도 선자를 놓치지 않았고 선자는 한수를 밀어내면서도 위기 때마다 한수가 건네는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쓰랑꾼 고한수와 선자의 엔딩에 대해서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과연 한수는 선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지, 선자에게 한수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수는 제주에서 살다가 12살 때 아버지와 함께 오사카에 오게 됐는데요. 드라마와 달리 소설에서 한수의 아버지는 번 돈은 모조리 술을 퍼마시는 데 쓰고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으면서도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던 가난하고 힘없는 한수는 능력을 인정받아 일본인 고리대금업자의 맏딸과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없던 한수의 장인 모리모토는 한수를 대릴 사유로 들여서 자기 성을 잊게 한 후 부와 사업권을 물려주었죠. 하지만 한수보다 2살 많은 결벽증이 있는 아내는 조선인인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한수는 타국에서 돈은 많이 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34살에 16살이었던 손자를 만났습니다. 한수는 멍청한 여자보다는 똑똑한 여자를 좋아했고 뒤에서 거짓말만 일삼는 게으른 여자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드라마에서는 손자가 일본 순사가 지나갈 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본 한수가 손자에게 시선을 뺏기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드라마에만 있는 장면입니다. 소설의 한수는 손자의 정직해 보이는 얼굴이 좋았고 강가의 돌처럼 굳건하고 밝은 빛이 반짝거리는 선자의 눈이 좋았습니다. 또 선자의 눈과 환한 이마가 돌아가신 자신의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야기를 나눌수록 선자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하게 됐죠. 한수는 선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선에 자기 여자와 아이들이 생긴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한수의 딸들은 영리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고 신경질적인 아내를 똑 닮아 있었는데 선자와 영민한 아이들을 앞으로도 몇이나 더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들떴어요. 한수는 당연히 선자와 아이, 선자의 어머니인 양진까지 모두 돌봐줄 생각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덧꾸릴 만한 돈과 시간쯤은 충분히 있었고 자신은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또한 한수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선자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선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선자는 한수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와 세 딸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당시 조선의 부잣집 남자들은 아내와 첩을 여러 거느리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심지어는 본처와 첩이 한 집에서 같이 살기도 했기에 한수는 임신까지 한 선자가 자신을 떠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평생 어머니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며 커왔고 부모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기에 한 사람의 첩으로 산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죠. 한수의 첩이 되겠다고 말하고 그를 붙잡았다면 그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겠으나 그렇게 되면 한수는 마음이 내킬 때마다 언제든지 일본에 있는 아내와 딸을 만나러 갔을 테고 선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다른 여자와 나눠 갖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933년 그렇게 선자는 한수와 이별하게 됩니다. 드라마 파친코 시즌2에서는 한수가 술을 만들어 팔다가 잡혀간 손자를 도와주고 이삭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지만 이 내용은 소설에는 없습니다. 드라마와 달리 소설에서는 한수는 선자와 부산 영도에서 헤어진 이후 이삭이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1944년 12월에 12년 만에 선자 앞에 나타납니다. 고한수는 오사카에 폭탄이 떨어져 도시가 파괴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에 선자와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한수는 11년 전 선자가 자신이 준 은시계를 전당포에 팔았을 때 선자를 찾아낸 이후 선자의 일상을 추적해왔고 선자의 인생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조사했죠. 이삭이 감옥에 가고 난 이후 선자에게 돈이 필요한 것을 알고 김창호를 시켜 자연스럽게 선자를 도와주었고 선자와 이삭이 오사카에 올 때 요셉이 돈을 빌렸던 고리대금 업자도 한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자는 12년 만에 한수를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자는 밝은 달빛과 차가운 푸른 바다를 사랑하듯이 한수의 얼굴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12년이 지났음에도 한수는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나타나 맞은편에 앉아서 선자의 시선에 다정한 눈빛으로 화답했죠. 선자는 한수가 왜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자주 나를 지켜본 건지, 왜 더 빨리 찾아오진 않았는지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한수의 도움을 받아들이며 김창우와 가족들과 함께 오사카 외곽에 있는 농장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폭격이 시작되었고, 한 번 시작된 폭격은 여름 내내 계속되었지만 선자의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이후 고한수는 조선에 있던 선자의 어머니 양진을 찾아서 선자와 함께 살게 하고, 나가사키에서 일을 하다 폭격에 당해 화상을 입은 요셉을 찾아 농장으로 데리고 오며 진통제와 미제 군용 화상 약통까지 챙겨줬어요. 한수는 선자와 그녀의 가족들이 있는 농장에 올 때마다 트럭 가득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오며 선자와 노아뿐 아니라 모자수와 양진, 경희, 요셉 모두를 살뜰하게 챙겼죠. 한수는 전쟁이 끝나면 집도 구해주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돈도 주고 이삭의 형 요셉에게 좋은 일자리도 구해줄 테니 돈 걱정할 필요 없이 자신의 도움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가족들한테 한수 얘기를 밝힐 수 없다며 한수의 도움을 거절했죠. 사실 선자는 한수가 자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선자는 먹여 살리고 교육시켜야 하는 아이가 둘이나 딸린 29살의 가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수가 고맙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수치스럽고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햇볕에 그은 손과 더러운 손톱, 이런 모습을 한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죠. 다시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수는 자신을 밀어내는 선자에게 내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할 테고, 나도 아이들과 너에게 뭐가 제일 좋은지 알고 있으니 우리는 이제 좋은 친구로 항상 노아 곁에 있자며 선자를 설득합니다. 이후 선자는 요셉과 이삭, 경희의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조선의 북쪽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당했기에 다시 한번 고한수의 도움을 받아 오사카로 돌아가고 한수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도움을 받아 집을 새로 짓게 되죠. 이후 한수는 김창호가 요셉의 아내인 경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김창호에게 유부녀를 원한다면 그 여자의 남편을 제거해버리거나 그 남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충고가 김창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꼭 한수가 자기 자신에게 한 말 같더라고요. 한수야말로 소설에서는 이삭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선자 앞에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몰래 도왔거든요. 그게 선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전 그게 한수가 선자의 삶을 그나마 존중했던 흔적 같더라고요. 1957년 노아가 와세다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하자 요셉의 병간 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 돈이 부족했던 선자는 고민 끝에 한수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이미 노아의 등록금을 냈고 도쿄에 노아가 살 방도 구해놨죠. 한수는 내 피가 섞이고 나와 같은 야망을 품고 있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갖고 있는 내 아들 노아에게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것만이 친부인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노아는 한수의 지원을 받으며 넉넉한 대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한수는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 용감한 자들을 많이 알았지만 그를 잘 쓸 수 있는 교육받은 사람들을 가장 존경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잘 정리된 사상과 당면 문제에 대한 식견을 존경했죠. 한수는 민족주의자들과 종교, 심지어는 사랑도 믿지 않았지만 교육의 힘은 믿었어요. 무엇보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세 딸들이 싸구려 보석과 사사로운 것들에 사로잡혀 학교를 그만뒀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방치한 아내를 경멸했습니다. 한수는 그렇게 딸들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노아가 있었죠. 한수는 노아가 영어를 아주 아름답게 읽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의 전율을 느꼈고 아들이 아는 것을 자신도 알고 싶었기에 노아가 추천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떤 계기로 인해 자신의 친부가 한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수에게 받은 금전적 지원이 아버지 요셉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며 와세다 대학을 그만두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홀로 떠납니다. 이에 선자는 처음으로 한수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이삭을 살리기 위해 한수의 집으로 찾아가 의사를 구해달라고 했었지만
이는 드라마에서 각색된 부분이고 소설에서는 노아의 행방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한수의 집으로 찾아가요. 선자는 한수에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부탁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한수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노아를 찾아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간청하고 노아를 찾을 때까지 한수의 곁을 떠나지 않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수는 자신의 아내가 사는 그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기에 선자는 한수를 만날 수가 없었고 한수는 선자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를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사라진 지 6년이 지난 1968년 한수는 모자수 아내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자를 만난 지 35년이 흘러 70대가 된 한수의 마음은 아직도 자주 선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선자는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게 한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선자를 생각했죠. 노아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자신을 찾고 있던 선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도 노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선자를 실망시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기에 노아를 먼저 찾아내서 선자에게 연락할 계획이었는데 모자수의 아내 유미의 장례식이 열리고 만 거였죠. 한수는 50이 조금 넘었을 뿐인데도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선자가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예쁜 눈동자는 여전히 옛날과 똑같았죠. 강가의 돌처럼 굳건하고 밝은 빛이 선자의 눈동자에서 반짝거렸어요. 한수는 자신이 그 어떤 여자보다 선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지만 한수는 여전히 선자를 원했죠. 하지만 선자는 6년 만에 나타난 한수에게 노아가 떠났으니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나를 못살게 굴지 말고 나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신의 뒤틀린 인생으로 돌아가라고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흐느꼈어요. 또한 한수가 노아에게 다가가게 내버려둔 자신을 탓하며 고한수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될 때까지 뭐 하나 놓으려고 하지 않는 최악의 인간이라고 퍼부었죠. 하지만 고한수가 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하자 선자는 한수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날 한수는 선자의 집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한수는 선자가 살았던 모든 집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쟁 중에 머물렀던 농장을 제외하면 선자의 집에 들어온 것은 35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었죠.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수는 자신의 조선 현지처가 되는 걸 거절한 선자가 어리석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이 일본에서 결혼한 사람이라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은 선자와 노아를 아주 잘 보살펴 줄 수 있었고 아이를 더 가질 수도 있었죠. 그랬다면 선자는 노점상을 하거나 식당 부엌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는 요즘 젊은 여자들과 달리 자신의 돈을 받지 않는 선자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쿄에서는 프랑스 향수 한 병이나 이탈리아 구두 한 켤레로 여자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한편 선자는 한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항상 자신 주변을 떠도는 한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한수는 항상 그녀의 상상 속에 나타나는 존재였죠. 노아가 사라진 이후 두 부자가 선자의 내리에서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선자는 52살이 되어서도 이른이 된 한수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여자로 봐주기를 바라면서 젊었을 때의 생그러움이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자기 멋대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사람이었어요. 선자는 자신의 집에 온 한수에게 내어줄 찬물을 끓이면서도 내가 돌아보면 그는 떠나버리고 없을까? 그럼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죠. 한수는 전립선암에 걸렸지만 훌륭한 의사들 덕분에 그렇게 빨리 죽지는 않을 거라고 했고 선자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한수에게 화를 내면서도 한수를 사랑했기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는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날 한수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선자의 집에서 선자의 가족인 모자수와 모자수의 아들 솔로몬, 모자수의 친구 하루키와 식사를 합니다. 1978년 한수는 16년 만에 일본인으로 살고 있는 노아를 찾아냈고 선자가 노아를 만나고 온 날 노아는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되어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노아가 사망하고 1년이 지난 1979년 선자의 어머니 양진이 사망했고 고한수는 지팡이를 짚고 양진의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선자는 고한수가 그녀에게 노아를 주었고 그녀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이삭과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삭이 없었다면 모자수와 손자 솔로몬을 얻지 못했을 것이기에 더 이상 고한수를 미워하기 싫었습니다.
고한수는 손자가 괜찮은지 보러 왔다며 언제나처럼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손자는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고요. 한수는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아내의 아버지가 자신의 보스라서 아내와 이혼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손자는 우리가 서로 할 얘기가 뭐 있겠냐며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죠. 하지만 한수는 아내가 죽으면 손자가 자신과 결혼할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손자는 한수는 아직 살아있는데 노아만 떠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지팡이에 기대 서 있는 한수를 내버려두고 자리를 떠버리죠. 이렇게 1933년에 시작한 한수와 손자의 관계는 1979년이 되어서야 46년 만에 끝을 맺었습니다. 1989년 노아가 사망한 지 11년이 지난 후에도 한수는 도쿄 어느 병원에서 24시간 보살펴주는 간호사들과 딸들의 주의 깊은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 있었습니다. 손자는 더 이상 한수를 만나지 않았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지만 한수 꿈을 자주 꾸었어요. 꿈속에서 한수는 하얀 정장에 하얀 가죽구두를 신고서 소녀 시절의 손자를 바라보던 것처럼 그윽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넌 내 여자야, 사랑하는 내 여자야 라고 말했죠. 꿈속에서 손자는 한수가 자신을 다시 만나러 와줘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실 손자가 그리워하는 것은 한수도 심지어는 이삭도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꿈속에서라도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건 손자 자신의 젊음과 시작, 소망이었죠. 손자는 한수를 사랑했습니다. 한수와 함께 보냈던 그날의 젊음을 그리워했어요. 여러분들은 손자가 사랑했던 게 그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때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